네, 13강 한자성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성어, 한자라는 낱글자로 이루어진 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단어라는 기본 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 그 속에는 그러니까 단지 네 글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문장 정도가 아니라 이어진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뜻을 풍부하게 담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그 앞에서도 한번 지적했던 것처럼 한자라는 어휘 영역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한문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문장 또는 문법 이런 쪽에 치우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시험에는 그러한 영역은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이것이 한자라는 그 글자, 한자라는 재료로서의 글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그런 시험 문제로 이야기할 때 전체 20개 문제 중에서 10%에서 15% 정도 비중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 우리말 전체의 어휘 재료 우리가 맞춤법을 이야기할 때도 그 어종을 이야기하면서 고유어, 순수 고유어 그리고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3대 어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보통 그 60% 정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60%가 아니라 훨씬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된 그런 우리 글을 읽을 때에도 그 속에 이면에 깔린 이 한자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만큼 이해 속도가 빠르고 또 이해할 때 그 초점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추론적인 읽기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점 같이 생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 살펴볼게요. 자, 우리 그 준비되어 있는 책자 자료에 들어있는 핵심 이론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문의 내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 찾기. 그러면은 여기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지문의 내용에 어울리는 이라 했으니까 지문에 대한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자성어 찾기 답을 고르기 위해서 선택지에 제시된 한자성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주어진 지문의 주제를 먼저 파악한다. 니은, 그 주제와 내용이 통하는 한자성어를 찾는다. 간단하게 정리하니까 이렇게 정리한 것이지만 우리 앞에서 늘 해왔던 것처럼 지문이 인용이 되면은 그 지문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뭐 1분 안에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 같으면 40초 그리고 통상 50초 정도 이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놓고 본다면은 간단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은 뭐예요? 먼저 선택지를 보라. 선택지를 보면 주어진 4개 선택지 안에서 지문을 읽을 때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할지 그 방향과 초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접하고 읽기 시작해야 올바르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개 문제를 풀지만 문법 문제 풀다가 또는 맞춤법 문제 풀다가 현대시 풀다가 그리고 느닷없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게 40초 안에 답을 끌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 머리가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문제가 요구하는 영역으로 빨리 인식을 이동시킬 수 있는가. 이것의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로 그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빨리 가늠할 수 있고 판단해야 될 방향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 이만큼의 범위에서 답을 생각해야 될지 요만큼의 범위 안에서 좀 더 세밀하게 답을 생각해야 할지 그걸 빨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선택지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문의 일부에 밑줄을 치거나 괄호 안에 한자성어를 집어넣는 그런 질문 영역에 대해서 문맥을 통해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파악한다. 문맥적 의미 파악. 우리 앞서 지나간 강의에서도 다뤄본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이 질문 영역에도 역시 활용된다는 것이죠. 그 문맥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선택한다. 일반 논리니까 지금 봐서의 문제가 아니라 보기 이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도 하고 어림짐작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내용이죠.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맛보기 하죠.
다음 글의 주제와 관련된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질문되어 있는데 이 글을 읽어야 돼요. 우리 대표팀은 올림픽 예선에서 이렇게 처음 맞닥뜨렸을 때 낯선 영역을 보게 됩니다. 올림픽 선수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자, 그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 단위로 끊어읽는 방법, 이건 앞서 늘 강조해 왔던 것이고,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것은 뭐예요? 낯선 글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택지로 생각해야 될 방향의 범위를 좁혀주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이렇게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필요합니다. 뭐 주마가 하고 어려운 글자가 나왔어요. 주마간산 이거 뭐 쉽게 흔히 보던 그런 것들이고, 절치부심이나 견, 이건 좀 어려운 글자라고 볼까요? 아무튼 어려운 글자인 것 같은데 글자를 뜯어보면 왼쪽 오른쪽 정도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 왼쪽 요거 정도는 충분히 뭐 벌레, 곤충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른쪽에는 문이란 글자. 그러다 보면은 부수가 아무래도 오른쪽이 부수가 되는 경우보다는 왼쪽이 부수가 되는 경우가 빈도가 높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벌레를 뜻하는 도금은 문이라고 읽히는 그런 글자 아닐까, 이렇게 추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미리 공부해가지고 충분히 다 아는 경우에야 뭐 간단한 것이지만, 이거 모기문이라는 글자죠. 자, 견문발검, 여기 오른쪽에 칼도, 방, 칼도란 글자 오른쪽에 놓일 때는 획이 이렇게 변형되죠. 검이라는 요 도금은 달리 같은 운통의 글자, 초성의 기역이 쓰였으니까 기역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운통의 또 다른 도금, 기역과 가장 흔히 겹쳐 나타나는 것은 히읗이죠. 그러니까 가라는 도금은 동시에 이 도금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 글자가 들어간 글자 중에는 하라고 읽히는 경우도 있겠다. 양쪽이면서 제일 많은 빈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검, 험, 시험할 때 험, 이런 글자들.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는 주마가 편이라고 해서 편이라는 글자인데 왼쪽에 가죽, 혁이라는 부수의 주목에서 이해할 일입니다. 우리가 한자성어 이해할 때 네 글자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글자를 빠른 속도로 읽고 뜻풀이를 봐주고 뜻풀이에 기대어서 1대1로 대응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마 하면은 뭐 달리는 말 이렇게 했을 때 뜻, 글자 풀이와 한자를 연결할 때 그대로 쉽게 연결이 될 겁니다. 가, 더하다. 그러면 요 글자만이 가장 어렵다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뜻풀이에 기대어 보면은 이것이 뭐 채찍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여기 가죽혁이란 부수에 형광펜으로 마킹하면서 가죽이라 써주고, 그래서 가죽이란 이 뜻 요소가 글자 전체로는 채찍이라는 뜻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이 글자만 표시해주면 되겠죠. 뭐 여기는 뭐 간자 정도를 주목해 볼까요? 밑에 눈목자가 있고 위에 거 뭐예요? 여기 가리고 보면은 손수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눈 위에 손이 이렇게 올라간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은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눈부신 햇빛 정도로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바라보는 모습,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점검해 두면 오래 기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절치부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으로 세 번째 글자를 잡아볼 만 하겠죠. 일단 획도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뜻풀을 쭉 보다 보면은 뭐뭐뭐뭐뭐 해서라고 해서 여기 썩다라는 뜻 나올 겁니다. 그 썩다와 연결 지어서 여기 밑에 고기육이란 글자에 초점을 둬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자성어 정리하면서 1번에서는 편자에 가죽혁이라는 글자에 마킹해 주고요. 2번의 경우는 간자의 손수 부분, 그리고 3번에는 부의 고기육하고 거기에 이제 썩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는 검문발검 같으면은 공부하는 사람에 따라서 두 번째 글자를 주목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각각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본인이 제일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 하나만 딱 표시해서 거기에 부수, 여기는 벌레충, 여기는 손수, 여기는 칼도, 그 어느 하나만 표시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맨 처음 읽어보니까 우리 대표팀은 올림픽 예선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림픽 예선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놀랄만한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기대했던 것보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뭐 이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겠죠.
예선전이 있기 전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있었고 감독의 교체가 있었으며 그러다 보니 대표팀 내부의 심리적 갈등도 꽤 있었다. 이렇게 출발했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선택지에서 읽었던 것, 주마가편, 주마간산, 절치부심 쭉 한번 슬라이드 돌려볼 필요가 있겠고 빨리 위아래로 눈을 옮겨보는 것도 필요하죠. 마지막 한번 가볼까요? 코치진도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강도 높은 훈련, 경기력 향상, 그걸 위해 매진. 중간 부분 안 읽어봐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만한 정도의 쉬운 내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요것 정도 가지고 감이 오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중간에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 그러나 이런 부분을 초점에 두면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역접의 관계로 이어질까.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점검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워낙 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맨 앞에 상황을 전제한 뒤 마지막 이 부분에 오면 이 마지막 부분에 기대어 답을 찾는 것은 쉽겠다는 정도 바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강도 높은 훈련, 경기력 향상. 근데 그것이 여기서 예선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이라고 해서 이미 끝난 상태에서 놀랄만한 성과라는 부분에 초점을 둔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매진한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 진행 상황인 것이죠. 모든 게임이 끝난 이후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본선 이걸 앞두고 예선에서 성과를 보이는 것이고 본선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 경기력 형성을 위해 매진하다 노력하다 매진하다 노력하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선택지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매진하다 노력하다 그죠? 이런 정도를 놓고 본다면 어때요? 바로 달리는 말의 채찍질. 이미 달리는 말이라는 건 이미 잘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채찍을 가한다는 건 뭐예요? 더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자극을 가하는 정도. 그래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매진하는 그 내용과 잘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일단로 찍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와 관련된 한자성어로 해서 각각 글을 주는 게 아니라 문장만 주었어요. 그리고 그 문장 안에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는 것.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4개를 제시해서 4개를 선택지에 동시에 제시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때도 대략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글이 짧으니까 바로 본문부터 보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이거는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선택지를 견주어 보니까 모두 견자로 출발하죠. 가만히 보니까 견물생심이라는 한자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1, 2번의 글자가 같고 3, 4번의 글자가 같으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쉬운 한자성어잖아요. 견물생심 무슨 뜻으로 풀이합니까? 바로 물건을 보고 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견물이라고 할 때는 물건을 보다 그러니까 물건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1, 2번에는 뭐예요? 바로 물이란 도금 요소만 표시하고 있고 말물이란 글자죠. 되게 이제 부정의 의미 이런 역할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바로 앞에 소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건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수 공부할 때 이 소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라는 짐승 또는 가축 그 자체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우리 수사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핵심적인 중요한 이런 것들은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 영역 전체를 대표하는 이걸 수사법으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대유법, 대유법 중에서 제유, 환유가 있죠. 그 중에 제유에 해당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좀 시대가 흐르긴 했지만 미원이라는 말 아니면 세븐업 이런 것들 아니면은 세븐일레븐 어쨌든 우리가 세븐일레븐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꼭 세븐일레븐만 얘기하겠어요? 그죠? CU 갈 수도 있는 거고 편의점 간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맥락입니다. 소가 왜 그 역할을 했을까? 옛날 농경시대의 소는 바로 곧 한 집안의 전체 재산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소는 어디서 키워요? 외양간에서 키우는데 그 외양간이 대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대문 안에 있죠. 그죠?
뭐 저기 중동이나 이런 데 이야기 나오는 거 봐도 보면은 그 조그만 동굴 같은 데 살면서도 사람 사는 공간 안에 가축들을 같이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죠. 재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니까. 자, 그렇게 3, 4번으로 범위를 좀 줄여볼 만도 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은 작년 것과 하고 선택지 보니까 대동소이하다. 뭐 큰 차이 없다. 교수가 연구는 안 하고 맨날 그때 그 자료 이런 얘기죠. 근데 대동까지는 글자가 똑같아. 세 번째 글자가 다른데 보니까 항상 쓰는 방법이죠. 여기 1, 2번과 3, 4번을 짝 지었으니까 이번에는 1, 4와 2, 3번을 짝 짓는 이런 배열을 보여주죠. 1, 3, 2, 4 이렇게 짝을 지을 수도 있고. 근데 어때요? 한 문제 보면은 글자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죠. 앞에 1번 문제 어땠습니까? 채찍, 편이란 글자, 획수도 많고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거는 다른 한자 성어와 거의 사자성어, 글자 안 보고 도금만 가지고 비교해도 뜻이 구별될 만한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 작을 소일까 적을 소일까 아주 미미하죠. 내가 다 아는 쉬운 글자인데 그게 바로 시험의 특징입니다. 어려운 글자라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글자가 오히려 문제가 쉬워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뻔히 알고 있다 생각했던 것 그 속에 미미한 차이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늘 가장 우리 국어 시험의 최고 난이도 이 지점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서술, 초점. 그러면서 이런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예를 들었던 것이 십시일반이라는 말과 협동이라는 말은 넓은 뜻에서는 같이 쓰일 수 있지만 분명 다른 의미가 있다. 그 미미한 쓰임의 차이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실력인 것이죠. 자, 아무튼 글자는 쉬웠는데 문맥상 어울리는 걸 찾으려니까 의외로 앞에 거보다 어려운 것일 수 있어. 그러면 보류하면 되죠. 어려우면 밀어두는 거야. 어려운데 그걸 공부하는 건 바보죠. 어려우면 빼는 겁니다. 다음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럼 디귿으로 가볼게요. 부정부패를 디귿하고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어쨌든 없애야 라는 뜻이겠죠. 글자를 보니까 어때요? 발본색원입니다. 발본색원. 발본색원. 글자 안 보고. 한글 도금 발본색원. 그리고 늘 익숙히 읽어왔던 것 연결하면 뭐예요? 발본에서 뿌리 뽑고 색원. 샘물의 근원을 막는다. 이런 뜻 떠오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앞에 발본까지가 뿌리 뽑는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 본자는 다 똑같으니까 무시하고. 그럼 첫 번째 글자의 역할은 뭐겠어요? 뿌리를 뽑다. 뿌리를 뽑다. 그래서 가만히 글자를 보니까 얘하고 같은 글자죠? 얘하고 같은 글자야. 근데 부수가 될 법한 걸 보니까 여기에 뭐가 보여? 손수. 그럼 뿌리 뽑을 때 손이 필요하겠어? 안 하겠어요? 아무래도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방향에 어울리겠죠. 그러면은 요건 무시하고 기역과 디귿 정도에서 대강 답을 3번쯤으로 짐작해 볼 수 있고 리을은 검증 정도의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불편부당. 이 불편부당은 한자 문제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어법과 비문에서 이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의 선택이란 측면에서도 나옵니다. 불편부당. 그 도금. 실제 글자를 보면서 뜻을 익혀주면 훨씬 더 좋은데 보통 이거 엉뚱하게 우리가 뭐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할 때 불편하다 그런 뜻 아니죠. 똑같이 부당하다라고 할 때 부당 그런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야? 편이 아니고 당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편이라는 것은 치우침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부당할 때 당은 뭐? 당파. 무리짓다. 그러니까 앞에 편가르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런 것처럼 뒤도 역시 당파를 구별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간단히 쉽게 일상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 불편부당. 그래서 불편부당 하다 이런 문맥이 어울리는 겁니까? 불편부당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될까? 아래 문맥인 것이죠. 불편부당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도금 때문에 부당하다 이런 이미지로 잘못 알고 잘못 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편자에 인변이 붙은 이 글자로서 편리하다를 이야기할 때와 달리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편가르기 할 때 편, 치우칠 편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해서 정답 확정 지으면 되죠. 자, 이렇게 문제 2개, 실전 문제 앞부분에 2개 가지고 맛보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자, 먼저 출발점에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한자성어, 뭐 다르게는 한자성어를 고사성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사자성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자성어는 당연히 글자가 4개여야만 사자성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성어 중에는 2글자로 된 한자성어도 있고 3글자로 된 것도 있어요. 물론 4글자가 제일 많으니까 대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휴법으로. 그죠? 그래도 이제 가장 무난하게 한자성어라는 표현이고, 그러면 고사성어라는 말은 뭘까요? 바로 한자성어의 3가지 유형 중 하나다. 바로 고사. 이거는 유래가 있는 이야기. 유래가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유래가 있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 스토리 속에 뜻이 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사성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4글자를 다 알아도 그 4글자의 뜻과 그 4글자가 모인 성어 전체의 뜻, 쓰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수고 공부하면 그렇잖아요. 그 수고를 이루고 있는 단어는 다 알고 있는 단어야. 근데 그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쓰일지, 그거는 그 수고를 따로 암기해 주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언어마다 그 언어에 오랜 세월 축적되어 쓰여온 경험이 깔려 있어요. 바로 고사성어가 그 영향이 제일 큽니다. 자, 읽어볼게요. 읍참마속. 읍은 삼수변에 있는 것처럼 울다의 뜻입니다. 흐느껴 울, 읍. 참, 여기 오른쪽에 도끼근이 있는데 도끼로 목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목을 베다. 그러니까 울면서 목을 벤 거죠. 마속, 이게 뭔 글자야? 알고 보니 사람 이름이야, 이게. 이 마속이 누구냐? 바로 자기의 가장 아끼는 부하. 자기 부하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아끼는 부하예요.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는 군 조직 체계 말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의 동생이기도 하고. 근데 이 부하가 자기 명령도 없이 임의로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벌이다가 패전을 했어요. 군대에서 패전은 뭐야? 바로 즉결처분,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그러한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끼는 부하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군법에 따라 처형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다 큰 군 기강 확립이란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부하, 친구의 동생 이런 사적 관계를 덮어둘 수밖에 없었다. 대의를 위한 소의 희생 뭐 이런 것들, 그런 정도의 뜻. 근데 이게 낱글자 가지고 그 뜻이 파악되겠어요? 바로 삼국지를 읽어봐야 한다. 바로 고사성어 이야기죠. 수주대토,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나무 구루토기를 지키고 앉아서 토끼를 기다린다. 근데 토끼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려요? 쥐가 와서 알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뭐예요? 바로 어떤 밭갈던 농부가 이 구루토기가 컸겠죠. 그러니까 파내지 못하고 그 주변에 밭을 갈아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요 옆에 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후닥닥 튀어오더니 너무 급히 달리다가 쥐가 여기 구루토기에 머리 부딪혀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농사 짓다 말고 사냥하지 않고 공짜로 사냥감 하나를 얻은 횡재를 한 거죠. 이 횡재를 경험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여기다 돗자리 깔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뭐를?
그냥 토끼가 아니라 토끼가 와서 죽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사냥감을 공짜로 획득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배경 이야기예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중국에는 워낙 인구가 많아서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건 되게 뭐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보다는 할아버지가 손자들 데리고 애들 교육을 위해서 옛날 얘기 형식으로 지어내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게 어쨌든 지어냈든 삼국지 같은 이미 존재하는 문학작품이나 실제 어떤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이든 거기에 유래가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정리해주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이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고사성어 공부는 그 배경 스토리 읽기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스토리 읽은 것의 제일 중요한 장면, 제일 중요한 핵심을 그 네 글자 중 어떤 글자에 담아낼 것이냐. 여기서는 마속, 이건 사람 이름이니까 이 글자에 초점 두면 안 되죠. 읍참 할 때 참, 이 글자 정도에 초점을 둔다든가 목을 빈다는 수주대토, 그럼 그루터기를 지키고 앉아있다, 토끼를 기다린다. 그러면은 요 주자에 초점을 둬볼 수도 있고 기다릴 때에 초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기다릴 때에 요게 두인변 뭐라고 했어요? 요거 하나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나타내지만 여기 하나 더해지면 두 사람으로, 이건 사람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어울려 노는, 그래서 행동성에 초점이 있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글자다라는 것이 특징이었다는 것 앞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수고. 얘도 얘랑 비슷해요. 왜? 수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원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축약해서 네 글자를 뽑아낸 것이 수고다. 그러면은 여기서 배경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원문의 이야기를 알아야 그 쓰임을 알죠. 풍수지탄 어떨 때 씁니까? 그냥 막연하게 효도? 부모님 생각?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의 탄식, 슬픔? 막연하잖아. 글자를 볼까요? 풍, 수, 바람풍, 나무수. 우리 관역격조사 의, 탄식. 바람과 나무의 탄식? 바람이 왜 탄식하고 나무는 또 왜 탄식을 해? 이 글자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수욕 정이 풍부지하고 자욕 양이 친부되라. 나무가 고요히 있고 싶었어요. 나 가만히 있고 싶어. 근데 바람이 그치질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무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 놓고 그 이야기를 사람에게 연결하죠. 자욕양. 자식도 부모를 봉양하고 싶어. 그런 마음 없는 자식 없어. 그래서 자식들이 늘 얘기하죠. 어머님,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게요. 근데 그놈의 돈이 안 벌려서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돈 벌 때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한번 전화통화 한번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육양. 자식도 부모를 봉양하고 싶어. 근데 친부대. 봉양하고 싶은 그 어버이는 부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죠. 정말 돈 벌면은 한 달짜리 크루즈 여행도 한번 시켜드리고 유럽 가가지고 산티아고 그 정도는 아니어도 무릎관절 약한 우리 부모 그래도 같이 조그만 걸어다니면서 유럽의 풍경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다 그런 거죠. 근데 돈 벌 때 기다리면 늙고 병들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아니면 돌아가셔버리고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속에서 두 개 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품은 뭐야? 나무를 흔드는 바람을 얘기한 것이고, 수는 그 바람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나무의 처지를 얘기한 것이고, 바람 때문에 흔들리게 된 나무가 하는 탄식입니다. 똑같이 실질적인 뜻은 이 네 글자는 앞문장에서 발췌했는데 이 네 글자 속에 담긴 뜻은 뒷문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원문을 알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것, 이걸 수거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단순 사자성어가 있어요. 단순 사자성어는 어떻게? 낯글자 그대로 그냥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글자 속에 부수, 이것으로 초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삼순구식, 삼순,
날일자, 시간을 나타내는 순, 그러니까 초순, 중순, 하순, 열흘순이죠. 3순이면 30일, 한 달이네요. 9식, 9끼. 그럼 3일 내내 쫄쫄 굶다가 한 끼 겨우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처지를 얘기하죠. 그러나 도탄지고 도탄에 빠져 있는 고통, 탄, 숯불탄이죠. 도는 물가. 밑에 흑토가 있고 옆에 삼수변이 있어. 그래서 이 글자가 진흙도라는 글자인데, 그래서 진흙이라는 이 글자를 또 요즘 현대의 우리 삶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페인트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한자 말로 도료라고 하죠.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도료, 페인트 재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흙에다가 물을 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흙에다 물 부니까 걸쭉해지겠지. 진흙. 그렇게 해서 이 글자 이해하시면 될 거고, 진흙이나 숯불, 진흙 바탕에 개싸움이라는 말처럼 그런데 빠져 사는 정도의 빗대인 더럽게 사는 처지. 탄, 이건 뭐예요? 숯불 깔린 그 위에 사람이 맨발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에 지져지는 그 고통, 더럽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인간의 삶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 영역이 있어요. 그 특징에 따라서 줄거리를 파악하든 원문을 파악하든 네 글자 중에 핵심어를 잡아내든, 핵심어를 잡아내는 건 세 가지 다 필요한 이야기죠. 네, 이어서 유사성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건 아니고 공부할 때 기본적인 접근 방법 이런 것들 중심으로 소개해 볼게요. 가까운 친구의 사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유사한 여러 가지 표현들. 첫 번째 중마고우, 그리고 중마구의, 총죽지교. 여기도 똑같이 대나무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중마고우 우리가 잘 알고 어떨 때 쓰는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중마라는 건 대나무 말입니다. 근데 대나무 말을 같이 타고 놀았던 고우, 오래전부터 사귀어 온 친구 이런 정도의 뜻이죠. 근데 그게 왜 가까운 친구란 뜻이냐? 중마 이거는 왜 가까운 친구 이걸 나타낼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 수사법, 표현법으로는 환유다. 대유에 그러니까 비유하고 구별되는 또 다른 수사법 영역에 대유가 있죠. 그냥 글자 그대로 대신 표현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대유에 뭐가 있어요? 제유가 있고 환유가 있어요. 수사법 뒤에서 또 살펴볼 거지만, 그래서 제유는 뭐예요? 부분이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방법. 부분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대표가 될 만한 이런 자격이 있을 때 전체를 대신할 수 있겠죠. 환유는 뭐예요? 나타내고자 하는 본래의 대상이 있다면 이 대상 자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것. 근데 주변에는 A, B, C, D, E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주변의 것 중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만 보면 워낙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어서 주변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 철가방을 들 수 있습니다. 철가방 어때요? 그거를 하나의 뭐 양철판이나 뭐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상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로 그 속에 들어있을 음식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걸 들고 다니는 배달원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바로 주변의 주인공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주변의 사물, 주변의 특징적 사물로서 주인을 나타내는 방식, 여기 환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중마. 그 해리포터에서도 나오는 빗자루 타고 하늘을 나는, 그죠? 근데 그 빗자루 마당 쓰는 비, 근데 그것을 말이라고 여기고 그거를 탄다는 것이죠. 응? 내가 그 빗자루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놈으로 여길 겁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유치원 정도의 어린애들이나 그런 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마라는 것으로 유치원 정도의 어린 나이를 대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우는 그때부터 사귀어온 친구란 뜻이죠. 우리가 흔히 남자들 이야기하는 무슨 친구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그렇죠? 빨가벗고도 서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같이 물구자구 치고 놀던 그런 정도의 친구. 그래서 중마가 바로 그러한 것을 대신 나타낸다. 그러니까 수사법이 환유인 것이죠. 서술 초점, 포인트. 이건 뭐냐면 가까운 친구 간의 사귐이라고 하는 걸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친하다, 가깝다 이 정도인지 그런 것보다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이성적인 차원에서 좀 더 상대방을 잘 이해한다. 이건 조금 다르죠.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구별하는 이런 것이 서술 초점입니다. 근데 그 정도 차이를 구별하도록 요구하는 시험 문제는 20개 중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거 이상 출제하면은 너무 어려운 시험이 돼버리죠. 그래서 항상 최고 난도에서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배가절연, 잘하는 고사, 배가와 종자기의 사귐. 우리 앞에서 다른 지문 문제에서 독해 문제로 풀어본 적도 있었고요. 지기지우, 지음. 이 지음이란 두 글자도 한자 성어가 되는데 여기서 유리한 것이죠. 글자 그대로 보면 소리를 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얘기야? 알고 보니 종자기 얘기죠. 무슨 소리? 배가의 연주의 소리를 종자기가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줄 알았다. 여기서 오는 표현입니다. 유래가 있는 그 배경이 된 이야기를 모르면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환유. 바로 검은고 이것이 두 사람의 매개물이 될 수 있죠. 다음, 겉과 속이 다르다. 구밀복검.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구밀할 때 도금은 밀이라고 읽히고 글자를 가만히 뜯어보니 밑에 벌레 충자가 있네요. 바로 뭐? 벌꿀. 그래서 꿀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는 꿀, 복검, 배에는 칼. 그럼 여기서는 입 그리고 배라고 했는데 입은 곧 뭐가 돼? 겉으로 드러난 모습. 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에 품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입에 꿀을 바른 듯한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뭐예요? 매너 좋은 사람. 매너 아주 점잖게 잘 지키는 이런 사람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커지죠. 그런데 그 배에는 칼을 품고 있다. 속마음은 칼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얘기죠. 면종복배. 이때 면종복배.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면은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있을 때 그때는 종 두인병이 붙었네요. 인간의 행동성을 나타내는 그러면서 종 그러니까 따를 종. 대면했을 때 뭐예요? 바로 윗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충직한 부하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복배 그거는 속마음은 배, 등 돌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등 돌릴 배. 같은 맥락이고 표리부동, 권상의 요목, 등루고제. 권상의 요목은 권하다라는 뜻이에요. 상, 위를 권한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라고 권하는 거죠. 요목, 나무를 선수, 흔들요, 요람. 그래서 위로 올라가도록 권해놓고는 올라가고 나면 뭐예요? 나무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배신하는 그 모습. 등루거제, 등루, 누각에 오르게 하고 누각에 올라가고 나니까 거제, 사다리를 치워버려. 올라갔던 사다리를 못 내려오게. 같은 맥락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양두구육이 있는데 양두구육은 또 다른 쓰임이 있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뜻으로도 쓰지만 이렇게 뭐 조사모사 이런 맥락과 같은 뜻으로 초점을 달리해서 쓰일 때도 있다. 참고해 두시고요. 공직자의 자세, 아무래도 공무시험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음마투전, 마실 음이죠.
그러니까 마는 뭐예요? 말이 물을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물을 마실 때 그 물은 어떤 물이겠어요? 뭐 흙탕물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먹기는 좀 그런 빨래할 정도는 몰라도 사람이 먹기는 그런 이런 허드렛물 정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물을 말이 마시죠. 근데 전이 뭐야? 아무리 회계 많아도 돈전자는 알죠? 던진다. 돈을 왜 던져요? 물값이죠. 그러니까 귀한 아주 비싼 정수기를 통한 그런 물 아니고 편의점에서 사는 생수 아니고 허드렛물을 말이 마신 정도지만 그럼에도 그 물값을 치르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의 단어들 같이 좀 살펴주시고 다음 우리 그 준비되어 있는 프린트에 있었던 자료들인데 이번에는 왜 이걸 같이 쭉 보느냐면은 이렇게 도금도 있고 뜻풀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건곤일척이라고 한번 이렇게 도금 따라서 읽어줍니다. 여기는 나중에 보고 건곤일척. 근데 그 뜻을 보니까 운명을 건 단판 승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건곤일척 이제 뜻에 연결을 지어봅니다. 그러니 앞에 건곤이 뭐야? 운명이란 뜻이 된다는 거죠. 왜 운명일까? 그랬더니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 그럼 우리 하늘과 땅을 어떨 때 얘기해요? 모든 것이란 뜻으로. 일척. 이 글자 복잡한데 가만히 뜯어보니 왼쪽에는 선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골읍이라는 뜻이 있네요. 단판승부. 거기에 기대어서 일척이라는 뜻을 연결줘야 되니까 뭐예요? 바로 윷놀이처럼 주사위처럼 한번 던지는 거죠. 그 던진 결과에 따라서 뭐가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던지다, 유시나 주사위를 던지다 이런 뜻으로 손수에 마킹해서 그 네 글자 전체의 이미지를 그 손수 하나의 붓으로 이미지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견강부회, 이치 어긋난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데 그래서 여기는 견강이라고 할 때 견자에 초점을 두어 보고요. 이 견자가 재밌게 생겼어요. 밑에 소우가 있죠. 소우. 위에는 돼지 머리에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가 덮을멱 이런 글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소자가 있으니까 시꺼먼 소를 중간에 뭐야? 곶비를 매서 끌고 가다 이런 뜻으로 이끌다 견. 그래서 견우와 직녀에서 견우가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죠. 소를 끄는 사람이니까 견강부회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고요. 견문발검 아까 봤던 거죠. 모기 문자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 있고 칼검자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견물생신 불꽃 없고 괄목상대.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늠이라고 되어 있는데 괄목상대. 상대는 상대방 서로를 마주본다. 마주대한다. 이런 얘기죠. 괄목. 이게 뭐야?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데 눈 비빌 괄 눈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놀랄 만큼이라고 의역으로 풀어놨는데 실제 직역을 하게 되면 뭐예요? 눈을 비비고 상대를 다시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역을 무시하고 낱글자 그대로 풀어놓는 직역이 중요해요. 그 직역에 기대서 1대1로 짝지어서 정리해 주는 것이 한자성 공부의 제일 중요한 고리입니다. 눈비빌 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십시오. 노심초사에서 노자는 밑에 힘력자 쓰임 부분에 초점을 두고요.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대동소이. 면종복배, 명예학관화, 반면교사, 반면. 뒤엎을 반, 돌이킬 반대. 면은 얼굴면이죠. 그러니까 얼굴에 뒤엎은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면 말고 그 반대쪽 얼굴이란 또 다른 얼굴이란 뜻이죠.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죠.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 그러니까 상대방은 못된 행실을 보였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 사람을 교사로, 스승으로, 스승 좀 과한가요? 뭔가 배울 게 있다. 이런 뜻으로. 왜?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못된 행동을 그대로 따라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못됐지만 그 못된 걸 보면서도 우리는 뒤집어서 배울 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8번 세권 불편부당 앞서 문제에서 본 바 있었고 적반하장 도적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도둑놈이면 몽둥이로 맞아야죠. 근데 오히려 지가 몽둥이 들고 누구야 라고 설치고 나서는 이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치부심도 앞에 있었던 거네요. 주마가편도 있었고 주마간산도 있었고 초미지급 매우 급함 이렇게 풀어놨는데 글자 그대로 초미하면은 눈썹이 타는 그러한 위급. 왜 눈썹이 탄다고 표현했을까요? 사람의 오감이 있죠. 오감. 근데 보통 우리 시할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몇 프로 정도 봐요? 오감 중에 20%? n분의 1이 아니라 시각을 70%라고 하죠. 우리는 절대적인 비중을 시각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뾰족한 연필을 가지고 옆 친구 손등에 이렇게 다가가면 어때요? 여기 손이 있을 때 이렇게 연필이 다가가면 조금 긴장할 수는 있지만 그냥 물끄러미 볼 수 있죠. 근데 똑같은 연필을 가지고 상대방 눈앞에 이렇게 가면 느낌이 확 다르죠. 그렇게 불이라고 해도 초미, 눈에 가장 가까운 눈썹이 타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위급한 느낌 아주 강하게 와닿겠죠. 호연직이 있고 흥망성쇠 있고 뭐 특별할 것 없는 뻔한 내용이네요. 딸락짓고. 자, 그 정도에서 문제 남은 거 마저 점검해서 마무리 지을까요? 3번 문제 보면은 실전 문제 3번 밑줄친 부분을 사자성어로 해서 앞부분에 이렇게 값이 싼 것은 나를 우습게 봐서가 아니냐며 트집을 잡고 값이 싼 건 그러면은 주머니를 보호해주는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트집을 잡는다. 중요한 건 우리 독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따옴표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필요하니까 밑줄 쳤겠죠. 그죠? 근데 형식적인 독해를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쭉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미 논평이 딱 돼 있어요. 트집이라고 써놨습니다. 누가? 이 글의 필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트집이란 글자만 보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이런 것들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집을 잡다. 뒷부분은 비싼 음식을 실컷 먹었고 지불할 돈도 얼마든지 갖고 있는데 비싼 음식 실컷 먹었고 그 음식값 낼 돈도 갖고 있다. 근데 요금이 너무 싸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 그게 바로 트집의 내용이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적반하장이냐 견강부회냐 소탐대실이냐 아니면 반면교사냐 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억지로 논리를 위장해서 끌어다가 붙이는, 어울리지 않는데 끌어다 붙이는 거죠. 2번이 답이 되겠고 4번 역시 지문이 조금 분량이 있으니까 제목 김구의 나이소원 정도만 확인해주고 바로 선택지 들어갑니다. 괄목상대 어떨 때? 상대방의 지식이나 식견이 놀랍게 발전했을 때 너무 놀랍게 발전을 해서 어떻게? 믿기지 않아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야 할 정도라는 뜻. 명약관화 불을 보듯 뻔하다. 불을 보듯 뻔하다. 불을 보면 뭐예요? 다 타는 거죠. 뭐 그게 바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추측이지만 그 방향이 명확한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면종복배 얼굴을 마주 대했을 때는 복종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복배 그 속마음에는 등돌림배 등돌림배 한마저 얘기할까요? 이 글자 밑에 여기 있는데
달월이 아니라 별명으로 육달월. 본래의 뜻은 이건 별명이고 본래의 뜻은 뭐예요? 고기육이란 글자의 획변형이죠. 고기육. 다르게는 고기라는 말보다는 몸육. 그래서 앞으로 이 글자 대할 때는 고기육이라고 읽지 마시고 몸육이라고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몸으로 쓰이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시험 문제 대상으로 훨씬 많습니다. 몸. 인간의 신체액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인다는 건. 자, 이 글자가 뭐하고 만나고 있어요? 위에. 자, 이 글자는 어떻게? 사람 인자가 거꾸로 뒤집어져서 이런 글자가 되고 이 글자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된다. 변화할 화. 근데 꼭 죽은 사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어서 그래서 똑같이 삐침에 비수비, 삐침에 비수비 하면은 한 사람, 그 옆에 또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을 견주다, 비교하다 이런 뜻으로. 근데 여기 이제 획이 변형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죠. 견줄비. 자, 근데 얘를 옆으로 이렇게 180도 뒤집어. 그러니까 획이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오른쪽을 보는데 이 사람은 왼쪽을 보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등을 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무슨 글자야? 등 돌릴 배라는 글자입니다. 등 돌릴 배, 등배. 그러다가 등을 돌린다는 것이 점차 인간의 삶은 태양을 중심으로 남쪽을 지향하는 게 본래의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등을 돌렸다는 건 방향, 북쪽을 나타낸다라고 나중에 생긴 뜻이죠. 원래의 뜻은 등 돌리다, 등 이것이고 나중에 덧붙은 뜻이 북녘 북이죠. 자, 그래서 배라고 하는 그런 도금 요소를 가지고 있고 몸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등, 배, 등이라는 사물을 나타내다가 조금 의미를 확장하면서 등 돌리다, 등 돌리다. 추상적인 의미로 확대되면 뭐야? 배신하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의미가 확장되죠. 자,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자, 어쨌든 뭐 나이, 소원, 지문 읽어볼 것도 없이 우리가 교과서 지문으로 익숙한 것이니까 그래서 괄목 상대 연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 문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지문이 뭐 그리 길지는 않으나 선택지 먼저 보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여긴 밑줄을 친 경우니까 바로 밑줄부터 확인하는 것도 접근할 방법입니다. 바다를 본 자에게는 바다 이외의 물은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 그러니까 바다를 본 자에게 바다 이외의 물은 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 바다 이외의 물? 이건 뭘까요? 일단은 정수역에서 나오는 물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죠. 바다와 견줄 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호수라든가 저수지, 연못 이런 것들을 견주어야 되는 거죠. 태산에 오르면 그럼 이 태산이 문맥상 앞에 구절하고 짝을 지으면 어디에 대응돼요? 바다에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이외의 물을 얘기했듯이 태산 이외의 무엇? 천하. 태산이 아닌 천하. 이렇게. 그래서 아주 넓은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넓이가 넓지 않은 호수나 이런 걸 봐서는 물 다와 보이지 않는다. 왜? 더 큰 걸 봤으니까. 똑같이 내가 내 주변의 삶의 세계를 보면 어렵고 힘들고 맞서 싸워서 이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뭐 이럴지도 모르는데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밑에 이쪽에도 마을 저쪽에도 마을 이쪽에도 나라 저쪽에도 나라 그러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아웅다웅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느낌이 어떨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잘것없이 별것도 아닌 것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온 세상을 한눈에 조망하는 넓은 시야와 그 온 세계를 대상으로 내가 활약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 넓은 마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연지기가 가장 적절한 답이 될 것이고 나머지 뭐 노심초사라든가 건곤일척 등등 다 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1번과 꼭 맞아떨어지느냐가 의심스러워도 나머지를 소거법, 거리가 먼 것부터 지워나가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안자성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 맛보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조금씩 더 실력을 좀 쌓아가도록 노력을 한다면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늘 연습장에 한자를 쓰는 방식이 아니라,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한자가 있으면 되도록이면은 컴퓨터에다 입력해서, 컴퓨터에다 입력하면은 우리 아까 글자 크잖아요. 근데 얘보다도 더 크게 하면은 여긴 덜 큰가? 뭐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하면은 부스 이런 거 잘 보이잖아요. 형광펜으로 필요한 부분에 마킹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그죠? 그래서 이런 지자 같은 경우도 요 지자만 있는지 그 밑에 말할 왈자가 있는지, 요 지를 입으로 말하다. 그러면 뜻이 전혀 달라지죠. 그러니까 입력된 정보로의 지식과 출력,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그래서 지식, 지혜. 지혜는 보통 지혜롭다 이렇게 쓰죠. 얘는 입력 방향에 초점이 있고요. 얘는 출력에 초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 말할 왈. 이 글자로 쓰임새가 구별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킹을 하면서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자 공부예요. 빡빡이처럼 쓰는 것은 효율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험 볼 때까지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는 컴퓨터와 형광펜으로 부수에 마킹하면서 공부하고 한자를 직접 써보는 공부는 언제 해요? 합격한 이후에 하면 되는 겁니다. 합격할 때까지는 그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자, 다음 항목 이어서 보겠습니다.